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뒤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 감시를 강화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북한 내부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김현수 교수님. 네. 아니 탈북자 수가 왜 이렇게 줄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반 정도 줄었다라고 봐야죠. 해마다 한 예. 2,700에서 2,800 정도 넘어오다가 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반 정도 줄어들어서 한 1,000명대로 지금 유지된다라고 봐야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걸 예.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통제가 뭐 강화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의 그 식량이 뭐 경제 중에서는 북한이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게 일부 좀 나아졌다는 것도 있고요. 아, 근본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김정일이 하고 김정은의 이 탈북자에 대한 네. 정책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왜 그러냐면 예.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배반하고 떠나면 조국을 배반한 자여 가라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예. 김정은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다 기조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금 작년 기준 1,400명 정도. 아, 이렇게 확 줄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죠. 2009년에 2,900명이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픽 있으면 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예.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일반적으로 북한을 보고 있는 거와 달리 네. 북한이 조금은 성장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2,800명까지 증가했다가요. 또 그 다음 연도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연도를 보면은 2008년까지는 2,8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1,400명, 예, 1,396명이니까. 2012년에 확 줄었어요. 1,500명으로. 그러니까 크게 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먹고 사는 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경영 방식이 달라지고 있거든. 농민들한테 이 가족 단위로 너네들 먹고 살 만큼 좀 해봐라. 예. 그러면 너네들 과거보다 더 너네가 이 인센티브로 해서 재배한 거 국가에다 주는 거 조금 줄이고 너네도 많이 가져라. 라고 하고 있고 네. 경제 부분에도 기업 단위별로 이를테면은 그 원제품 수량이라든지 네. 가격이라든지 판매에서 실적이라든지 높으면 많이 주겠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골파초프 하던 초기나 비슷한 거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농업에서는 포전 담당자라 그러고 기업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팍팍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굶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죠. 아. 그게 이제 절반의 이유고 또 예. 하나는 아까 김열수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김정은이가 뭐 갈 사람은 가라 그랬다면은 예. 이제는 왜 가냐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외부에 나가 있던 사람까지 체포해서 데려갈 예. 정도니까 굉장히 자기 주민에 대한 어떤 열성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인권 운동 대단하게 하잖아요. 예. 중국에다 대고 이제 너네 왜 탈북자 왜 북한으로 자꾸 넘겨주냐고 중국에다 계속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오는 탈북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중국도 국경을 감시를 더 강화했고 북한도 창피하니까 강화했고 그러니까 뭐 중국도 강하고 북한도 강하니까 못 오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 참 고마운데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권 운동은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네. 탈북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해줘야지 줄어들게 너무 지나치게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를 통제를 강화하면 못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모셔오는데 힘들어지잖아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탈북자가 생각해 줄어든 주셨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은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를 굳이 비교하자면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 뭐 체제의 불안정, 식량난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보다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좀 의아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추세를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추세를 보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매년 20만 톤 내지 40만 톤씩 계속 늘어왔어요. 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된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렇게 하면 곧 굴러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아. 실제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할 겁니다. 예.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중 교역이 북한의 교역의 90% 가까이 되는데 네. 북한하고 중국하고 껄끄러운 관계는 됐지만 무역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했단 말이죠. 오이사 조치 때보다 훨씬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니까 농업 생산도 계속 늘어나니까 뭐 굳이 뭐 우리한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는 거.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탈북자가 줄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전문가들이 모두 한 말씀 하시는 게 일단 농업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탈북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가서 데려와라. 네.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오스를 통해서 탈북을 했다가 북송된 꽃제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최근에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먼저 그 아이들 인터뷰가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죠. 부모 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조 보건아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경의하는 김정은 교수님은 우리들의 친아버지십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사실은 라오스까지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순간에 다시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아이들이 과연 북한으로 갔을 경우에 혹시 처형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걸 우려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처형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것을 체제 선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인터뷰한 친구가 박강 얘기하고 예, 문철이하고 문철. 예. 둘인데 이들이 라오스로 이제 탈출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 텔레비에 방영된 게 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때의 얼굴하고 지금 박강 얘기하고 문철이 예. 얼굴하고 보니까 예.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스러움은 없어지고 예. 굉장히 좀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때를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를 잘 이들이요. 만났다, 이들이. 예, 이들이 왜 때를 잘 만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IOC라고 하는 그 COI라고 하는 거 예.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죠. 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돼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돌아가면 틀림없이 처벌받을 것이다. 뭐 어디 뭐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 우리 남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YTN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게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로 가지고 COI가 발동이 되고 있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끊임없이 면밀하게 추적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들을 그렇게 보내거나 뭐 처형을 하거나 어디 수용소로 보내기 좀 힘들었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처형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정말 우리 장군님 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체제 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들이 정말 제때에 복을 받고 네. 그 시기가 마침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하고 겹쳐서 지금 현재 상태로 어찌됐든 북한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선전 효과를 그렇죠. 누린 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 친구들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죠. 이상 북한의 선전 그 쇼윈도우처럼 봐라 얘네들을 이렇게 잘했는데 왜 뭐 인권 탄압을 한다 그러냐 그럴 테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죠. 황선 씨하고 신은미 씨가 예. 북한에 갔더니 평양 주민들 뭐 활기차고 뭐 지도자에 대해서 희망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리고 뭐 황선 씨 같은 사람은 평양 산원에서 애까지 낳게 해주고 막 무료로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북한에 2천만 명 있으면 1,900만 명은 매우 어렵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고 그야말로 착취를 당하고 살고 있는데 예. 한 100만 명 정도는 그럭저럭 산단 말이죠. 저 친구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시켜 준 거죠. 예. 왜냐하면 저 친구 국제사회가 저 친구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YTN 같은 데서 계속 보여주니까 예. 저 친구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탈북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저 친구들을 보고 뭐 저 괜찮네 하면 천만오산이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요. 미국이 6.25 때 북한에서 화생방전을 했다. 이거 반성해라. 예. 왜 북한만 잘못했냐? 너네도 잘못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미국에서 CSIS에서 이제 인권 세계 토론을 했는데
북한의 외교관들이 우리도 초청해라, 우리도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그 인권 그 대회 개최하는 측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지금 북한이 왜 오지 말라 그러냐? 저거는 엉터리 대회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따지려면요, 오라 그래야 돼요. 오라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선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가 돼야지 그냥 우리끼리 대회하고 그냥 성토하고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대면서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뭐 김정은 체제에서는 좀 다른 게 탈북을 하면은 뭐 지구 끝까지 가서 뭐 찾아오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탈북했다 북송된 그런 그 꽃제비 아이들의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체제 선전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데리고 와서 이상 없이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홍인익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보세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탈북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잖아요. 예.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 부모, 형제를 이용해서 너 안 들어오면 너희 부모, 형제한테 큰 변이 생긴다라고 공갈을 쳐서 갔거나 예.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들의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내가 남한으로 가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더라. 가보니까 완전히 뭐 2등 시민 취급받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예. 이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예.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꽃제비 소년들뿐만이 아니고 탈북했다가 다시 재입북한 그 사람들도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걸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탈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홍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도요. 27,000명의 대한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그들을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탈북자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김정은 제1비서 최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시찰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니 먼 것도 아니고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전용기를 무척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 예, 여러 숨어 가지 있는데요. 이유, 예. 첫째는 뭐 김정은이가 이제 그 본래 목적인 그 고층 빌딩을 시찰하려니까 스카이라인을 보려고 갔다. 뭐 예. 이런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요. 순환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일루신 항공기를 타고 순찰을 하고 다시 순환공항에 내려서 승용차로 거기를 가가지고 다시 본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코미디인데요. 우리 예. 같으면 당연히 헬기로 보겠죠. 헬기. 예. 헬기로 보는데 아. 일단 그 전용기 같은 저 비행기를 봤다는 거는 러시아에 5월 달에 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 뜨거운 관심이잖아요. 예. 4월에 반둥에 갈 수도 있고 또 9월에는 시진핑이 또 9월에 중국 전승기념일 9월 3일 날 또 예. 열병식 하는데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이유는 시진핑한테 나는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예. 우리 아버지처럼 기차 타고 다니면서 중국 주민들 그 기차 다 통제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도 예. 나는 언제든지 베이징 1박 2일로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예. 정상회담 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요. 예. 주민들한테는 나는 하늘에까지도 날라서 내 목숨 떨어지면 죽는데도 나는 그런 거 불사하고 여러분들을 챙긴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상을 하늘에서 다 보살피는 그런 그 어떤 위용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 이목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비행기 한번 타자. 예. 특히 최근에 안토노프 148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새로 전용기로 들어왔다는데 그게 항속거리가 4,400, 아주 최대로 해도 4,400인데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8,000km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요.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예. 타고자 한 저 비행기는 일류신인데 예. 저거는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30년 넘은 비행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타고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외신에서는 뭐 에어포스 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이른바 은을 뭐 따서. 전용기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와는 좀 차별화하려는 그런 의도라고도 분석해 볼 수 예, 있겠죠. 김정일이하고는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죠. 김정일이는 뭐 비행기를 한 번도 탄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1973년도 후계자로
등장하기 전에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디를 갈 때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후계자가 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죽을 때까지 비행기를 안 탔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김정일이가 뭐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뭐 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IS가 테러를 예. 일으키는 그 주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테러라고 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달라지는데 1970년대, 80년대의 테러는 주로 항공기 테러였어요. 항공기 테러.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탈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한 번 안 타기 시작하니까 못 타는 거고. 예. 그러면 기차를 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게 사실상 뭐 몇 년 전에 용천 폭발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짧은 거리를 정말 코미디 수준으로 자신의 전용기 IL-61을 타고 움직이는 것은 지금 우리 홍영익 박사가 분석해준 대로 나 중국에 갈 수 있어. 나 러시아에 갈 수 있어. 초청만 해. 그러면은 중국 인민들, 러시아 인민들 절대로 고생 안 시키고 나 바로 한꺼번에 갈게. 예.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자기 위용이나 자기 나라의 위용을 좀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두 분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남북 관계 측면에서요. 지금 남북 관계는 계속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어요. 상당히 젊은 사람 아닙니까? 예, 뭐 저도 뭐 잘 아는, 예. 뭐 6.27 장관도 잘 알지만 예, 예. 같은 학자로서 보기에 저보다도 많이 나이는 적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그 기획이나 모든 조직 이런 거 다 해서 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브레인이다, 통일 브레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고. 또 청와대 비서실에서 또 계속 집권 이후에도 2년간 지금 그 보좌를 했고 그런데 이제 통일부로서 보건대는 6.27 장관보다는 훨씬 좀 주니어니까 예. 통일부로서는 조금 그 위상이 좀 낮아졌다라고 아마 그렇게 사기는 높지는 않겠지만 예. 본래 외교 안보 통일이라고 하는 분야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분야입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직속 체제를 더 강화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6.27 장관이나 홍영표 신임 장관 내정자 이 두 사람의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따라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이지만 예. 정책은 계속 일관되게 갈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장관 교체만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 좀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뭐 저도 그 홍 박사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6.27 장관이 굉장히 고생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통일부 장관인데 예. 통일 전체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예. 책임을 다지고 있는데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을 거고요. 예. 통준위 전체를 이렇게 뭐 하고 했던 사람은 역시 이제 이번에 내정자가 된 이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지금 집권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사실상 작년도에 남북 고위급 회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한 번 하고는 남북 간의 관계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올해가 특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분단 70년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통일 예. 아니지 분단 광복 70주년 강복 70주년이 예. 되니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장관이라도 교체를 해서 한번 좀 마련해 보자 예. 막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학교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